대표님께서는 동학개미가 국장을 떠나는 거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초석이 지금 마련됐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얼마까지 갈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궁금해요. 당연히 있고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없으면 고객 자금은 운용을 못하죠.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본이 2012년에 PBR 현 0.9, MSCI 뭐 기준으로 0.9였는데 지금 1.7 근처까지도 올라왔거든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면 충분히 우리나라 지수가 4천 가는 장이 온다고 4천. 보고요. 그런데 선수들이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못 갖고 계속 몰락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 수가 100개에서 70개, 50개로 줄어들면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한 게 모든 산업 분야에서 거의 1등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뭐 반도체 강국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문화 컨텐츠, 그렇죠. 오죽하면 K-pop. 코카콜라에다가 한글 이름을 코카콜라를 적어놓고 이 눈높이가 높은 구찌에 그거 보셨나요? 한글로 구찌라고 이렇게 적힌 그랬어요? 티셔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업 가치를 보면 저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재무제표 상에만 나오는 그런 숫자로 보이는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형의 자산이라고 소프트 하잖아요. 파워. 무형 자산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체적인 무형의 자산은 엄청나게 지금 밸류업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그 북밸류, 네. 실질적인 북밸류 플러스 이 무형의 자산, 한국이라는 한국 기업이라는 아우라. 한국 제품이라는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후광 효과, 그 무형의 가치, 소비자들의 그런 로열티, 예, 그런 것들이 워런 버핏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에요. 중간에 경기 침체가 오든 우여곡절이 있건 중간에 무슨 전쟁이 있든 나든 앞으로 3년, 5년, 10년 동안의 매출에 대한 전망, 그걸 이익의 가시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익의 가시성이 뛰어나고 두 번째는 물가가 상승해도 저런 충성된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물가 이상의 가격을 올려도 살 거야. 네, 그런 가치를 보는데 워런 버핏의 관점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보면 대단한 이런 팬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하게.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기업의 그 무형의 자산, 그 엄청난 팬덤과 그 소비자들이 우리 기업의 제품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엄청나게 밸류업 돼 있어요. 이미 네. 그건. 그 가치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디스카운트 돼 있기 때문에 몇몇 기업들의 그 관행, 오랫동안 주주 가치를 훼손했던 그 관행들을 고치는 그 노력들이 나오면 일본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여쭤볼 수 있어요? 그 몇몇 기업이라고 계속 조심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정말 물을 흐린다고 네. 그 몇몇 기업들이 행태를 고치기 위해서 일반 주주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요 얘기를 꼭 했었어야 되는데, 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지 말씀을 드리면,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뭐 어디다 자동차의 유리창을 딱 깨놓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덕적이라서 그러지 덜 할 건데, 일단 그 이론대로 뉴욕의 자동차에 유리창을 딱 깨놓잖아요. 2주 지나서 가보면 완전히 폐차 수준이라는 거죠. 타이어 다 가져가가지고. 자, 그런 상태인데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은 어디나 적용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건널목에 보면 변압기 같은 게 옆에 있는 경우도 네.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변압기에다가 마시던 커피를 올려놔요. 한 3시간 지나서 가보면 거기에 담배값도 있고 커피잔도 있고 뭐 온갖 것 막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나라 기업의 큰 대기업에서 그런 물적 분할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제가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얘기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볼 거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데 봤더니 뭐 별 그거 없네? 안 잡아가네?
뭐 이런 식의 종이컵 올려놨더니 그 벌금 뭐 안 무네 이렇게 되면 그게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죠. 어떤 대기업 계열의 바이오 회사가 또 물적 분할해서 하죠. 뭐 두산 로보틱스 보면 카카오뱅크 등등 보면 그 자회사 물적 분할해서 상장했을 때가 보면 다 고점이었어요. 주가 고점. 그 주가 고점에서 그 알짜배기가 싹 빠져나가서 모회사 주가가 빠지는 그런 측면에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네, 거의.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제는 많이 이제 붕괴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기업에서 이제는 이 미꾸라지 같은 걸 하면 결국은 그걸 방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깨진 유리창을 빨리 갈아 끼워 줘야 되고 그 차주인한테 이걸 빨리 유리창 갈아 넣으라고 하든지 그 종이컵이나 이런 거 올려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악순환. 예,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안 줘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직업이라도 주자는 거죠. 네, 깨진 유리창 일부러 유리를 깨는 행위 못 하게끔 네, 하자는 거죠. 자, 두 번째, 객관적으로 미국장하고 한국장하고 비교하면. 네. 미국 기업이 부러운 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은 천조국이다 보니까 안 망해요. 네, 1등 기업은 웬만하면 미국 정부가 살려줍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는 돈을 다 퍼다 줬어요. 안 망하게끔.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디폴트 리스크가 적어요. 정부가 도와주고 연방준비은행이 도와주니까. 부럽긴 한데 그 대신 미국 주식은 세금 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맞아요.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 세금 내야 되고 금융투자세법 금투세 네. 이 부분도 이번에 뭐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2년 전에 그걸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돈을 벌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이런 지배구조 개선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거를 다 만들어 놓고 세금 걷어가세요.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 벌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해서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먼저 개선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나마 2년 연기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한 명이 50억 개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한 주식을 네, 대주 조건이 아니면 세금이 없다는 거. 그거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럴 것 전 같아요. 세계에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이렇게 세금 안 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대단한 기업이 많다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기업이 다 이렇게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지배주 구조가 바뀌어 있는 기업들 꽤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다 같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주식을 여기서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유입은 왜 그렇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 외국인 매수세인데요. 네. 그 외국인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냐면요. 네. 1992년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개방을 합니다. 92년을 지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저퍼혁명이 불었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주식을 사서 엄청난 돈을 벌었었죠. 두 번째는 최근에 10년 동안에 일본 주식 밸류업 하더니 엄청난 수익을 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니네가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의 장기적인 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한국 증시가 나아질 거다라는 부분을 보고 사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우리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네. 기관 투자자도 평가 기간이 되게 짧아요. 자금을 준 기관에서 1년 반 동안 시장 언더하고 계시네요. 자금 회수. 그런 식으로 평가 기준도 너무 짧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도 단기 투자하고 있고 개인도 단기 투자하고 있고 결국은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50% 담고 왔었던 외국인들이 돈 벌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작년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한 11조 5천억 코스피에서 주식을 샀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그때는 약간 반도체에
집중된 투자였다고 보면 올해 들어와서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1월 24일 날 나오고 난 이후로는 아 그래? 하면서 마치 92년, 93년, 94년도에 주식 사듯이 네. 저 퍼주를 산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냥 장기적으로 세태할 주식을 저 PBR이라고 사지는 않을 거야. 우량한 기업 중에 이 지배 구조만 개선되면 이 회사에서 나중에 배당으로 많이 뽑아 먹을 수 있는 기업인데 하면서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11월 달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대선이 될지 어느 대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올해도 시장이 바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기업의 또 실적이 좋잖아요.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결국 우상향으로 가는 시장은 맞는데 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등등해서 시장이 요동을 좀 치는 장일 건데 그렇게 시장이 요동을 칠 때마다 우리 기관 투자가 그리고 대주주도 마찬가지예요. 대주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굉장히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때 2024년에 사놓을 걸.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외국인이 계속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사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무슨 변수가 올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변수가 있으면서 시장이 한 번씩 쇼크를 받으면 2600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주식 정말 싸게 사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내가 이 기업을 정말 잘 아는데 이 기업을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어라고 마음을 먹었던 분들 아 우리나라 시장 안 되나 미국 가야 되나 이런 분들 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사시면 세금이 없잖아요. 일단 네, 굉장히 큰 메리트. 네. 아니면 그냥 진짜 나는 개별 기업 잘 모르겠고 대표님 말씀을 듣고 투자 안 하면 오히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냥 지수 추종 ETF 같은 거를 담아도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내가 뭘 사야 되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다들 초보자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린이라고 했었어요. 아, 네. 약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식은 하는 게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주식을 내가 골라야 되는지 잘 모르시면 제일 좋은 게 ETF예요. ETF부터 매수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또 좀 위험한 게 그거 지수 올라서 만약에 지금 2600에서 260포인트가 오르면 10%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2860 거의 2900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2900이 되게 높은 줄 알았는데 해봐야 12%네 하면 에휴 그거 정말 그걸로 뭐 살림살이 나아지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곧버스가 아니고 레버리지죠. 근데 그렇게 조급하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박전무 말대로 진짜 나중에 3천, 4천 가는가 보자. 내가 ETF 10주 사놨다가 나중에 한번 검증해 볼 거야.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머니홀라에서도 매주 말마다 이제 외국인 매수가 어디에 들어왔는지 보고 하는데 애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요. 도움이 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외국인 네. 매수세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맞는 논리인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네. 외국인이 최근에 샀던 종목 중에서도 보면 이 성장성이 없는 장기적으로 그냥 쇠퇴해 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별로 안 샀다라고 봐지고요. 예를 들면 좀 많이 산 주식 중에 보면 현대차 이런 거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현대차는 왜 샀을까 보면 저는 그 과거 10년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일본 증시가 신고가가 났었댔잖아요. 그리고 최근 신고가를 내는데 주력들은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 네. 세계 탑 10에 들어가는 그런 대단한 기업들입니다. 뭐 도쿄 일렉트릭 같은 회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나라 현대차를 샀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차가 제2의 도요타가 될 수 있는 역량이 되나?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도요타가 작년에 1123만 대 팔았고요. 그리고 2등이 폭스바겐 그룹이 한 920만 대 정도 팔았고 네. 그리고 3등이 현대기아차 그룹이에요. 현대차 그룹이
한 720, 30만 대 팔면서 그 상위 그룹이 1등이 1100, 2등이 900, 3등이 700만 대인데 4등이 한 100만 대 차이 나요. 혼다 그룹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야, 현대차 그룹이 3등?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넘사벽처럼 보였던 혼다를 뭐 100만 대 가까이 차이로 넘어서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과 관점에서는 근데 현대 기아차의 PER이 얼마인가? 5배요. 얼마 전에 4배였었죠. 네, 4배였다가 5배가 됐는데 현대 기아차를 봤더니 내연기관차도 잘하고 하이브리드도 잘하고 전기차도 잘하고 거기다가 수소차 경쟁력까지 그런 거에다가 정의선 회장님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또 로봇 회사도 네. 멋진 거 하나 사놓으셨죠.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는 글로벌하게 이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 기아차 그룹을 지금 5배에는 사도 된다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사는지 머니올라에서 매주 체크해 주시는 거 네, 외국인 투자 종목 상위 10종목을 계속 팔로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길게 보고. 네, 길게 보고. 네. 그래서 장기적인 차트,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에 밑에 투자자별 순매수 동향 차트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 띄우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 이렇게 나오는 보조 차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92년도, 93년도 이때도 저 PER 주식, 성장성이 있는 저 PER 주식을 샀었듯이 우리가 투자자로서 정리를 해드리면 무조건 이 기업이 이 산업 내에서 탑티어에 있어야 돼요. 네. 네, 우리가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탑티어. 글로벌하게 네. 탑티어 1등 글로벌리. 그룹에 네. 있어야 되고 탑티어인데 그 물가 상승이 됐던 아니면 전쟁이 됐던 중간에 리세션이 왔을 때도 이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인가? 네,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물가 상승이 있었을 때 이 기업이 파는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가. 그렇게 그렇죠. 판단을 하시고 지금 배당 수익률이 이 정도 나와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인이 계속 살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선침해하세요. 그 외국인이 많이 살 주식을 선침해하는 거를 부동산 용어로는 그걸 알박기라고 그러죠. 머니올라에서 보고 그 다음 주에 나 좀 사볼까? 이미 늦었을까요? 우리가 공부하면 우리가 더 잘 알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정보의 우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살 때 기준은 나중에 외국인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주식을 사요. 저희는 외국인이 사서 올려줄 주식을 사는 거예요. 외국인 선취매를 진짜 올해는 해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이 책 읽으면 되나요? 근데 그 어떤 책이 식으로? 나왔던 시점이 21년 8월이라 가지고요. 네. 2021년 6월 25일 날 우리나라 지수가 3,316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좀 비싸고 부담스러운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전부 다 어떤 주식 사야 돼 하면서 너무 공격적인 마인드, 공격을 어떻게 하는가에 너무 포커스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아셨잖아요. 네. 주식이라는 게 사이클도 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거든요. 워런 버핏도 얘기하셨지만 내가 산 주식이 50%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지 못하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라고. 얼마든지 내가 산 주식이 50%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내가 수비를 할 수가 있어요. 저 책에서는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놨으니까 책은 나온 지 3년 됐지만 여전히 투자의 본질로서 읽어볼 만한 부분이니까.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이 94년에 여의도 입성하셨다고 했으면 이제 만으로 30년 네. 넘으신 거잖아요. 3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포레스트 검퍼예요. 거기서 톰 행크스는 IQ가 70으로 나옵니다. 근데 톰 행크스가 엄청난 부자가 되죠. 나중에 영화의 뒷장면에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내가 번 돈을 친하게 지냈던 그 중년께서 무슨 주식을 사줬는데 사과 농장 주식을 사준 것 같다고 하면서 사과 농장 주식에서 나보고 주총 오라고 한 주총 안내장을 보여주는데 애플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왜 포레스트 검퍼를 좋아하냐면
IQ 70인데 포레스트 검프는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 포레스트 검프가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할 때 그 친구하고 약속을 했죠. 아, 나중에 우리가 하면 뭐 새우 가게를 차리자. 그리고 약속을 다 지켰어요. 네, 그 약속을 지키다 보니까 거기서 결국은 하나의 어떤 또 사업이 성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는 게 아주 똑똑해야 주식을 하고 아주 내가 뭔가 많이 알아야 주식시장에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업계에 정말로 고학력에 뭐 정말로 똑똑하신 분들 주식 투자로 실패하신 분 많고 실제로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분은 어떤 원칙을 지키는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그런 투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워런 버핏이 최근에 엔비디아 사셨나면 안 사셨어요. 그렇죠? 워런 버핏이 그러면 테슬라 4년, 5년 전에 날아갈 때 테슬라 사셨냐면 안 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왜 불행해지냐면 남과 비교를 하고 스스로 비관을 해서 그래요. 예. 그리고 비난도 요즘 많이 하세요. 예,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 존 템플턴 경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 세상은 결국은 그 비관적일 때 주식을 잘 사시거든요. 하지만 우리 인류는 이 어려움을 결국은 극복하고 우리 인류는 또 더 나은 세상이 올 거야. 그런 마인드로 아주 싸졌을 때 주식을 잘 사셨어요. 그렇게 하셨어도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좋은 투자 원칙과 좋은 투자 습관을 네.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장기적으로 컨시스턴시라고 제가 일관성을 늘 말씀드리는데 워런 버핏이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1살 때부터 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원칙과 좋은 투자 습관으로 장기적으로 오래 하시면 반드시 우리나라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주식으로 돈 버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바쁘신 줄 알아서 자주 모시고 싶어도 자주 못 모시고 있습니다만 7월에 뭔가 이제 정부의 움직임이 또 네. 있으니까 그 전에는 한번 뵐 수 있겠죠? 네, 7월 달에 또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면 그때도 한번 나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